안녕하세요. 저는 교사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한 6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쁜데요. 저는 최근에 바르고 정직함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함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가치잖아요. 우리는 종종 정직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직함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함은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타인에게 진실을 전하며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정직함은 때로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정직함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언제나 청량한 바다 내음과 함께였어요. 아침이면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마을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저녁이면 바다로 지는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죠.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해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는데요. 집 앞에는 아버지께서 쓰시는 낚시 도구들과 그물이 정리되어 있었고 집안에는 엄마가 늘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가셨고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종종 그물을 손질하거나 물고기를 손질하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침이면 집안은 아버지의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로 시작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늘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선자야, 일어나렴. 아버지 나가신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물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바다에 나가세요? 그럼 오늘은 조기 잡는 날이야.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하니 좋은 하루가 될 거다. 아버지께서 바다로 나가신 후 저는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생선을 손질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겐 소중했거든요. 선자야,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니? 저는 아버지께서 잡아오신 생선으로 만든 생선구이가 좋아요. 특히 조기구이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조기구이로 하자.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해변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부의 자식들이었고 저희는 바다와 친숙했어요. 우리는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모으며 놀았고 아버지가 일을 쉬시는 날에는 작은 배를 타고 근처 섬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 모두와 친했지만 저한테는 단짝이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 윤이었어요. 하루는 윤이와 제가 해변에서 놀고 있을 때였는데 윤이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손자야, 윤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정말요?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 윤이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윤이네 집에서 다 같이 밥 먹자고 하세요. 그래?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고 음식 챙겨서 그럼 같이 가자. 저녁이 되어 저희 가족은 윤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갔죠.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윤이는 외동이었거든요. 윤이랑 처음 친해진 것도 늘 조용조용하고 외로워 보이는 윤이한테 제가 먼저 다가가서 같이 놀자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윤이네 집은 저희 집에서 몇 걸음만 걸어가면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도착하니 윤이 엄마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왔어요? 집에서 조기구이를 좀 가져왔네요. 다 같이 맛있게 먹어요. 식탁에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기구이, 새우찜, 해산물, 부침개 등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주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셨고
저와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자 어른들은 바다에서의 일과 그날의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치상처럼 차리고 뭔 좋은 일이 있대요? 그냥 어쩌다 우리 시어머님께서 윤희 아빠한테 좋은 걸 해주셨는데 기분 좋게 한상 차렸으니 같이 먹자고 하는 거지. 어머나, 윤희네는 좋겠네. 그래도 윤희 할머니가 윤희 아빠는 끔찍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자식들 많은데도 그중에서 제일 생각하는 건 윤희 아빠지. 우리 시어머님은 참 옛날 분 같지 않게 털털하셔서 참 좋다니까. 우리 윤희 태어나고서도 아들 또 낳아라 이런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그냥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하니 윤희를 큰 인물로 키우라고 하셨다니까요. 아, 왜? 주변만 봐도 아직까지 아들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윤희 엄마가 복 받았네. 좋은 시어머니 만나는 게 복이지. 오늘은 바다가 잔잔해서 조기를 많이 잡았네. 요즘 조기들이 아주 통통하더라고.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덜어주셨고 서로의 요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새우찜도 맛있는데 양념장이 기가 막히네. 비법이 뭐예요? 그냥 뭐 다 들어가는 거지. 그보다 찜이 참 잘 됐지? 신선한 새우를 바로 쪄서 그런 것 같아. 소금이랑 마늘 약간 넣어서 간을 맞춘 건데 기가 막히게 됐네. 새우찜이 그냥 술찜이라 술이 술술 넘어가네. 밥을 다 먹은 뒤에도 어른들은 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남동생은 밥을 먹자마자 배가 부른지 엄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저와 윤희는 해변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어요. 선자야, 너도 나중에 어부가 될 거야? 글쎄, 엄마한테 배워서 생선 손질이나 조금 할 줄 아는 건데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것은 나도 모르겠다. 힘도 세야 하잖아. 배 타고 고기 잡는 어부 말고 나는 이왕 하려면 해녀가 멋있는 것 같은데.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잖아. 그치. 너나 나나 이 해변을 우리 앞마당처럼 생각하고 자랐는데 평생 바다 가까이 살고 싶다 나도. 근데 우리 할머니가 진짜 나보고 큰 인물 될 거라고 했거든? 큰 인물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대. 그럼 언젠가 여기를 떠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먼 일이지만 그냥 물어봤어. 나중에 저 도시로 가게 되거든. 우리는 꼭 같이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 윤희 너 가는 곳에 나도 간다. 바늘과 실이 항상 함께인데 너랑 나는 그런 사이잖아. 맞지?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때가 14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면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바다 근처에서 나고 자라 늘 바다를 보고 자랐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진 넓은 바다는 우리를 품어주면서도 도전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고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초마을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과 정이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는 평생 바다 가까이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셨지만 뚜렷하고 바른 가치관을 지키며 사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늘 저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자야, 사람은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해. 정직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럼 다른 사람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는 거거든. 나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것이 제일 값진 거야. 저는 바다와 함께한 기억들 속에서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모든 기억에는 가족 그리고 단짝 친구인 윤희가 함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저는
여전히 어촌마을에서 살며 학교에 다녔는데요. 윤희와 저는 서로의 공부를 도우며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며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거나 집에서 문제집을 풀며 서로의 질문에 답해주곤 했어요. 선자야, 이 수학 문제 좀 도와줄래?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돼.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 공식을 적용하면 돼. 윤희와 저는 고3이 되어서도 함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거든요. 선지원 후 시험이었고 여러 학교에서 원서를 낼 수도 없었죠. 단 하나의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었고 학과는 3개까지 선택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전공은 달랐지만 같은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꼭 함께 대학에 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며 서로를 격려했는데 그 1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험일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함께 기차를 타고 올라가 대학 근처에 방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지원한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야 했거든요. 전날 든든하게 밥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 요약노트와 오답노트를 한 번씩 점검을 한 뒤 잠에 들었습니다. 윤희야, 우리 꼭 같이 다니기로 한 대학에 가자.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그래, 선자야. 우리 꼭 함께 가자. 힘내자. 드디어 시험날이 되었어요. 저와 윤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시험인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선자야, 긴장되지만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그래, 윤희야. 우리 잘해보자. 파이팅!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도와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만족했어요. 몇 주 드디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저와 윤희는 함께 성적표를 확인했거든요. 둘 다 서울에 지원한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선자야, 우리 해냈어. 이제 서울로 가는 거야. 아, 정말 꿈만 같아. 윤희야, 우리 함께 대학에 갈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와 윤희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짝으로 지내며 공부할 때도 서로 도우며 함께 했는데 같은 대학교에 합격까지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모님들은 잔치를 열듯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방을 얻어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서울의 새로운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된 곳은 방 하나 거실과 부엌이 작게 있는 집이었거든요. 부엌에는 작은 식탁이 있었고 방 한쪽에는 이부자리 2개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의 바쁜 거리가 내려다 보였고 그 풍경은 어촌마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죠.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윤희야, 좀 작지만 아늑한 것 같아. 응, 선자야. 여기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이루자.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 저와 윤희는 각자의 전공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윤희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학교로 향했고 강의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윤희야, 오늘 강의 어땠어? 나는 교육 철학 수업이 정말 흥미로웠어. 정말? 나는 경영학 수업에서 기업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그래도 재미있었어. 우리는 서로의 학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주말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선자야, 이번 주말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자.
거기서 특별 전시회를 한다더라. 좋아, 윤희야. 새로운 곳에 가는 건 언제나 설레는 것 같아. 윤희와 함께 자취 생활을 하며 학업에 열중을 했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선자야, 네가 꼭 합격할 거라고 믿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말해줘. 고마워, 윤희야. 네가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돼. 임용고시 합격한 저는 교사가 되었고 교사로 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대학에서 만난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자야, 정말 축하해.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할게. 고마워, 윤희야. 너도 꼭 행복해야 해. 결혼하기 전까지도 윤희와 계속 함께 지냈었거든요.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생활은 달라졌지만 윤희와는 언제까지나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들이 태어날 즈음 윤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게 되었죠. 선자야, 나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 너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 해. 윤희야, 멀리서도 널 항상 응원할게. 건강히 다녀와. 당신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기에 공부를 하러 비행기를 타고 먼 땅으로 떠난 윤희와 연락을 자주 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끔 국제전화를 했는데 그마저도 너무 비싸서 오래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윤희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마친 뒤 아예 일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작은 어촌마을 시절 윤희에게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윤희 할머니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여서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오랜 기간 서로를 못 보고 지내게 되었지만 저는 윤희가 어디서든 능력을 발휘하며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꿈이었던 교사가 되었고 교직 생활은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하루하루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11살이 되었을 때 그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출근길에 올랐고 저 역시도 학교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오늘 회의가 많다고 했지? 힘들겠지만 잘 다녀와요. 회의도 있고 거래처도 다녀와야 하네. 바쁘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자. 당신도 수업 잘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그러나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어요. 남편이 타고 있던 차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며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날 리가 없어. 어린 아들 민수는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민수야,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민수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내야 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해.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말이야.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미국에서 지내던 친구 윤희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소식을 전했지만 일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서 오랜만에 한국에 온 거였어요. 윤희는 곧장 저와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선자야, 괜찮아? 우리 정말 오랜만이지.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네 걱정을 많이 했어. 내가 빨리 들어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윤희야. 지금 이렇게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 사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지만 민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선자야,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넌 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뭐든 도와줄게. 윤희는 2주 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며 저와 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만날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곳을 다니고 싶었을 텐데 그냥 거의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윤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는 밤을 새서 해도 모자랄 정도로 끝이 없었죠.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던 윤희는 우리 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민수 너와 너희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민수 네가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이모는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이모. 저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윤희와 함께 지내는 기간 아들은 윤희와 대화를 많이 나눴고 안정을 찾은 것 같았죠. 2주가 금방 지나 윤희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또 언제 볼지 모르지만 다시 볼 때까지 서로 건강히 잘 지내자고 인사를 한 뒤 헤어졌습니다. 저와 아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거든요. 교사로서 일을 계속하며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거든요. 시간이 지나자 성격도 많이 밝아졌는데 무엇보다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아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죠. 대학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후 군대에 다녀온 뒤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취업했다고 소식을 알린 날, 그 12살 어릴 때 아빠를 잃고 위기소침해 있던 아들이 이렇게 자라기까지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교감이 되어 행정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슬펐지만 그래도 정년퇴직까지 잘 마치고 싶었기 때문에 학교 일에 열중했어요.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한 지 4년 차, 나이 30이 되었을 때 저에게 한 여자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연애를 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해요. 엄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어떻게 만나게 된 건데? 엄마는 너 연애하는지도 몰랐어. 예전에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당차고 긍정적인 여자예요.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우리 민수가 언제 이렇게 자라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됐니? 참, 세월이 빠르다. 엄마 정년퇴직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일평생 교사로 일하시며 저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결혼하고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정말 학교랑 저밖에 모르고 사셨는데 퇴직하고 엄마도 엄마 인생 누리면서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든든하다, 우리 아들. 엄마한테 소개시켜준다는 아가씨, 이름이 뭐야? 언제쯤, 어디서 만나면 좋겠니? 이름은 박연주인데요. 엄마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집으로 오는 것도 괜찮고 밖에서 만나도 되고요. 그럼 집에서 보자고 할까? 그 아가씨 음식 뭐 좋아하는지 물어볼래? 엄마가 솜씨발이 해볼게. 알겠어요. 물어볼게요.
엄마가 하는 음식은 다 맛있지 뭐.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 결혼하려자 연주를 처음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어촌마을에서 자라면서 익숙해진 해산물 요리를 중심으로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며느리 될 아가씨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물어보았죠. 싱싱한 조개에 바지락을 깨끗이 씻어 냄비에 넣고 마늘, 대파, 청주를 넣어 향긋하게 쪄낸 바지락찜과 신선한 문어를 삶아 초고추장과 함께 곁들인 문어 숙회를 준비했어요. 어릴 때 자주 해먹었던 해산물 전도 만들었는데 부드러운 해산물과 다양한 야채를 밀가루와 계란 반죽에 버무려 바삭하게 부쳐냈습니다. 하지만 제일 공을 들인 것은 갈치조림이었거든요. 두툼한 갈치를 고춧가루, 간장, 마늘, 생강 등으로 양념해 조린 요리로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다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거였죠. 아침 일찍부터 요리를 준비했고 점심시간이 되어 아들과 아들이 결혼하려자 연주가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상냥하면서도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는데 목소리보다 그 아가씨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랑을 한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상당하게 눈에 띄는 미인이더라고요. 1년 조금 넘게 만난 시점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좀 짧게 만난 것 아닌가 했었는데 이런 미인이라서 우리 아들이 홀딱 반했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연주씨.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식탁에는 제가 준비한 해산물 요리가 한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음식들을 보고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와, 어머니,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연주 씨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해 봤어요. 맛있게 들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나, 바지락찜 정말 맛있어요. 바지락이 싱싱하고 국물이 시원하네요. 문어 숙회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삶으신 거예요? 어머니만의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초고추장이랑 잘 어울리네요. 입에 맞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들어요. 식사를 마친 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밝고 활발한 성격답게 대화를 이끌더라고요. 민수 씨가 어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오늘 만나 뵈니 왜 그렇게 자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민수가 그렇게 말했나요? 고맙네요. 연주 씨도 참 성격이 밝은 것 같네요. 그날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아들이 집으로 왔거든요. 아들과 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연주 씨와는 어떻게 지냈니?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뭐야? 엄마, 연주와는 연애하는 동안 다툰 적이 없어요. 남자에게 기대려 하지 않고 되게 독립적인 성격이거든요. 스스로 하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다, 옳다 기다 그런 것들 똑부러지게 말하고 예의도 잘 지키고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껏 만난 다른 여자들과 달랐고 저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민수야, 네가 좋다고 하니 엄마도 응원할게. 결혼 축하해. 사실 미인이라는 말이 손색 없을 정도로 예쁜 외모, 또 밝고 당찬 성격, 뭐 하나 모자란 게 없어 보였는데 저는 마음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아들을 제가 아니까요. 우리 아들은 성실하고 묵묵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내색을 안 하고 담담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오래 고민을 하고 속을 끓이는 면이 있어서 엄마로서 좀 걱정스럽고 답답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너무 우리 아들과 정반대의 성격인 것 같아서 둘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였죠. 하지만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했고 오히려 자신과 반대인 그런 성격이 좋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야 잘 산다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확신을 갖고 결혼을 결심한 아들이었기에 달리 말을 안 했고 자연스레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사돈어른 사돈댁은 며느리와 달리 수더분하고 조용조용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결혼식 날에는 날씨가 참 화창했어요. 결혼식장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은 모두 행복한 얼굴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몸에 딱 맞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축복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민수야, 연주야, 너희 두 사람 정말 축하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결혼 후 1년이 지나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손자가 생긴 것입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기쁘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시어머니 입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게 그럴까 싶어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기쁨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귀여워요. 연주는 괜찮니?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구나. 정말 축하해. 엄마도 얼른 손자를 보고 싶어. 며칠 뒤 병원으로 갔고 손자를 처음 안아본 순간 저는 그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로 느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는데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이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손자 태명이 기쁨이었거든요. 기쁨아,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한다. 기쁨이라는 태명을 가지고 있던 우리 손자에게는 민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민우는 잘 먹고 잘 자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크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퇴직금을 받고 은퇴를 하게 된 저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그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직을 기념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레스토랑은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나보다 학생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질투도 했었는데. 진짜 나 어릴 때요.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단에 서셨고 이렇게 퇴직으로 긴 교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정말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머니, 너무 축하드려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어요. 이제 행복한 자유시간을 보내셔요. 고맙다, 민수야, 연주야. 너희 덕분에 나도 행복해. 앞으로도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자. 퇴직을 하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고 저는 손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에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손자를 낳고서 회사를 그만두었거든요. 쭉 육아에 집중을 했었는데 제가 퇴직을 했을 때쯤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해야 한다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원래 손자를 데리고 주말에 하루 저를 보러 오고 했는데 제가 퇴직을 한 이후 평일에도 손자를 봐주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전망이 좋아 보여서요. 그래? 어떤 사업인데? 온라인 스타트업이에요. 민수 씨도 전망이 좋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걱정했거든요. 사업을 아무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평생 그냥 교사로 일하고 연금을 받는 저로서는 안정감이랑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오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도 며느리가 준비하는 일을 함께 틈틈이 알아봤다고 했고 전망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그리 결심을 했고 며느리가 도움을 구했기에 아들이 모아두었던 돈과 제 퇴직금 일부를 연주회 사업에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큰 힘이 돼요. 그래, 이왕 시작한 거 잘해봐. 나는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들 부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시작한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패션과 뷰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사업 초기 2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상품을 업데이트하고 고객 문의에 응대하며 재고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었을 때 저에게 손자를 맡기러 왔었죠. 어머님, 저 어제도 새벽까지 일했어요. 정말 힘들지만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아유, 그래. 네가 고생이 많구나.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 잘 될 거야.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이템들은 매우 다양했거든요. 최신 트렌드의 옷, 유니크한 디자인의 액세서리, 인기 있는 뷰티 제품 등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패션 잡지와 트렌드를 연구하며 어떤 상품이 인기를 끌지 예측했어요. 이번 시즌에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할 것 같아. 이 드레스를 메인 상품으로 걸어보자. 좋은 생각이야. 내가 거래처와 연락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할게. 아들은 며느리가 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템 선정을 같이 했고 거래처와 연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특히 아들은 인기 있는 아이템을 빠르게 대량으로 들여오고 가격 협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여보, 이 거래처는 정말 신뢰할 수 있어. 이번에 우리가 주문한 제품도 품질이 좋아. 정말? 다행이네. 이번 시즌은 이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해. 이렇게 둘은 협력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차부터 갑자기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이 효과를 보았고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고객이 쇼핑몰을 찾게 되었어요. 여보, 오늘 매출이 또 최고 기록을 경신했어. 정말 대단해. 정말? 우리가 드디어 해냈구나. 사업이 잘 되면서 며느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거의 손자를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부터 집에서 돌보는 일까지 맡게 되었어요. 며느리 사업 초기 비용을 저의 퇴직금으로 도와주었지만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저에게는 손자를 봐주는 약간의 용돈만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아이를 많이 돌보지 못해서요. 괜찮아.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 걸 아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아. 아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점점 성장하면서 아들 부부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되었어요. 여보, 이 집 정말 멋지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래,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앞으로도 잘해보자. 처음엔 며느리가 믿업지 않았지만 사업을 성공시키고 잘 사는 것 보니 마음이 흡족해졌거든요. 당차고 당돌한 성격이 사업으로 이끈 것 같았고 정말 그 일에 열정을 보여 성공하는 걸 보니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휴,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멋지게 사업을 성공시키다니.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아들 부부가 이사한 아파트는 제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았는데 손자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또 돌봐주다가 저녁 무렵에 엄마 아빠에게 데려다 주어야 했기 때문에 멀어서는 안 되었어요. 우리 아들은 사업이 그렇게 성공할 때까지도 사실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며느리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건데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죠. 한 번은 아들한테 회사를 이제 그만두어도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앞날은 모르는 거고 자기가 처음 입사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도 있고 회사에 불만도 없으니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시간을 쪼갰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들이 안쓰럽기는 했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묵묵히 해내는 아들이었기에 그저 응원하며 잘 챙겨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집에 놀러 갔다가 손가방을 두고 가서 다시 갔더니 아들이 며느리에게 따귀를 맞고 있는데 니네 엄마 있다고 위아래도 모르네.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뇌 뒤에 따라 들어오는 한 여자를 보고 며느리가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엉엉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며느리가 집에서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해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바쁜 CEO 며느리가 웬일로 솜씨를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된 이후로 씀씀이도 커지고 마음도 여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맛있게 밥을 먹은 뒤 저는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뜨게 되었거든요. 근처에서 내 오랜 지인을 만나기로 했고 사실 아들 집에서 밥을 먹는 동안에도 온통 그 약속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약속이 있어서 금방 가야 하는데 정리를 못하고 가서 어떡하니? 민우는 오늘 너희들이 보는 거지? 엄마 저녁까지 바쁠 것 같다. 괜찮아 엄마. 오늘 쉬기로 했으니까 정리는 무슨. 나랑 연주가 둘이서 하면 금방 해요. 여보, 오늘 오후에 일정 없는 거 맞지? 오랜만에 민호 데리고 가까운 곳 나갔다 올까? 당신이 정리하면 내가 민호 시키고 준비할게. 그래. 아들 부부도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를 가는 것 같아서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아파트를 나왔어요. 약속 장소가 바로 근처였거든요. 아파트 앞 카페에 닿아서 만나기로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보니까 아들 집에 손가방을 두고 온 게 아니겠어요? 아들 부부가 외출하기 전에 얼른 다시 가방을 가져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집으로 갔는데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아주 고압적이고 뾰족한 목소리로 며느리가 분명 그렇게 말했거든요. 니네 엄마 있다고 위아래도 모른다고요. 그 말도 기가 막힌데 우리 아들이 뺨 맞는 걸 보니 정말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제 지인이 집에 따라 들어오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제 지인을 보고 엉엉 울기에 둘이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사이지? 갸웃갸웃하고 있던 순간 제 오랜 지인, 나의 오랜 단짝 친구 윤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왜 네 남편 뺨을 때리는 거야? 위아래를 모른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설명하지 못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근데 채은이 고모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나랑 약속한 것도 아닌데 여기를 왜 왔냐고요? 박연주 씨, 내가 누차 설명하고 경고를 했는데 막무가내로 행동하셨잖아요. 나한테 모든 증거 있는 거 알죠? 나 오늘 그거 해결하러 왔어요. 하참, 여기로 어떻게 왔느냐고요? 박연주 씨의 시어머니 김선자 씨가 내 오랜 친구예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함께 다닌 절친한 친구거든요. 뭐라고요? 그제야 며느리는 기겁을 하고 울면서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어머님이 채은이 고문이랑 아는 사이인 줄 몰랐어요. 근데요. 저 진짜 그냥 우리 가족이 해서 그런 거예요. 다 잘 살자고 한 거라고요. 채은이 고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나의 오랜 친구, 단짝인 윤희. 윤희는 얼마 전 미국을 아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여러 신생기업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 규모가 커진 며느리는 소개로 윤희를 알게 되었고 윤희에게 자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윤희를 고용한 거였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운영하던 쇼핑몰을 더 큰 회사의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회사 매각을 위해 사업 성과를 부풀렸습니다. 매출을 과대하게 보고하고 허위 고객 리뷰를 작성해 회사를 더 가치 있게 보이게 꾸몄죠. 또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죠. 윤희는 회사 매각 진행을 하려다가 며느리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매각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최은희 고모님, 이건 우리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해요. 이거 성공시키려고 제가 비싼 돈 주고 최은희 씨 고용한 거잖아요. 그냥 내 말대로 해요. 이런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태로 매각을 진행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친구 윤희는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조언을 했지만 며느리는 고문으로 고용한 윤희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희가 이 사실을 알기 이전에 우리 아들이 먼저 며느리가 꾸민 일을 알아챘어요. 우리 아들이 꼼꼼하게 회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가 며느리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알게 되었고 며느리에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그저 방해꾼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아파트에 살지도 못했을 거야. 나한테 빌붙어서 사는 주제에. 뭐? 나 너 사업 시작하고도 아직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게 너 혼자 이룬 거라고 할 수 있어? 너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내 돈 그리고 우리 엄마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솔직히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나한테는 아니더라도 엄마한테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맞지 않아? 그깟 푼돈 내가 더러워서 죽음한다. 돈 보탠 게 다야? 이걸 이렇게까지 키운 사람이 누군데? 개나 소나 다니는 대기업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유세를 떨어? 네 한 달마다 받는 월급 나 그거 하루만 해도 벌 수 있거든? 네가 받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이런 아파트에서 사는 게 가능할 것 같니? 이런 데서 살게 해준 나한테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긴 하지. 어디서 내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네 딸과 감히 조언을 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그냥 입이나 닫고 있어. 설치지 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한 말을 들어가면서도 우리 아들은 저한테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아니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쫙쫙 다 갈라져서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엄마인지라 어떻게든 갈등을 수습하고 며느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볼 생각이었던 거였어요. 회사 고문으로서 매각을 진행하려고 했던 윤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며느리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오늘 만나자고 한 거였죠. 사실 윤희도 처음에는 저와 며느리의 관계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잠깐 자문 역할, 고문으로 일을 하다가 매각 성공하면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잘 마쳤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며느리 회사 일을 함께하고 돕고 있었잖아요. 윤희가 우리 아들을 본 것은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어릴 때였는데 아들이 며느리 회사에 왔을 때 윤희는 한눈에 우리 아들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그때 이미 며느리가 저지르는 불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희는 조심스레 그 자리에서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자야, 네 며느리가 저지른 불법 행위가 너무 심각해. 이 상태로 매각을 진행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민수도 이 사실을 알고 말리려고 했지만 네 며느리는 민수의 말을 듣지 않았어. 저는 멍한 상태로 윤희의 말을 들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업 성공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우리 아들까지 무시하고 하대를 했다니요. 며느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빌었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 정직함, 그 정직함을 평생의 가치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며느리의 불법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윤희 그리고 아들과 상의한 끝에 회사 매각을 중단하고 며느리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네가 잘못한 일을 눈 감아줄 수 없어. 매각을 중단하고 네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저 망해요. 큰일 난다고요. 저는 윤희의 도움을 받아 연주의 불법 행위를 당국에 알렸고 그 결과 며느리가 운영하던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연주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며느리가 그동안 사치를 부리며 가족들 몰래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연주는 고가의 명품을 사고 엄청난 돈을 써왔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괜찮았지만 회사가 문을 닫자 며느리는 더 이상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죠. 처음에 우리 아들은 며느리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면 다시 며느리를 품어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신의 아내인데 이런 걸 몰랐던 것에는 자기 책임도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과 몰래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빼돌리고 사치를 부린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을 접게 되었고 결국 둘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처벌을 받게 되었고 경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혼 후 양육권은 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힘들겠지만 네가 옳은 결정을 했어. 무엇이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너한테는 사랑하는 아들 민우도 있고 또 엄마도 있잖아. 우리 아들은 회사를 그만둔 뒤 그동안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얻은 경험과 주요 거래처를 확보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초기부터 윤희의 자문을 받아 더욱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윤희 이모,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야, 네가 정직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결심을 해서 정말 기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게. 아들이 새로 시작한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는데 아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성공적인 경영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업이 안정된 어느 날 윤희는 우리 아들에게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미국에서 지낼 때 알게 된 여자였는데 우리 아들과 나이가 같은 또래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내가 오래 알던 지인의 딸인데 민수 너와 나이가 같아. 마음씨 참 착하고 괜찮은 여자야. 아들은 고민을 했지만 윤희를 믿고 소개를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윤희가 우리 아들에게 소개해준 여자는 윤희의 말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엄마, 윤희 이모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내 아들 민우. 민우랑 같이 만났는데 민우가 아주 좋아해요. 슬프게도 민우 어릴 때 애 엄마가 사업한다고 바빠서 애랑 보낸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민우가 제 엄마를 잘 찾지도 않네요. 오히려 선희 씨를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민우가 잘 따른다니 다행이구나. 엄마는 그저 네가 행복해지길 바래. 엄마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야. 우리 아들은 재혼을 했고 손자는 새엄마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었는데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 모든 것이 제 친구 윤희가 고문으로서 올바른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야, 이번 프로젝트도 정말 잘 진행되고 있어. 네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 윤희 이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날이 되어서야 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새롭게 이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이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오랜 친구 윤희와 함께 겪었던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으셨길 바랍니다. 돌아보니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때로는 큰 시련이 닥쳐와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사연을 신청하며 정직함과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큰 딸내미와 아들내미, 그리고 큰아들 같은 사위를 둔 60대 여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애들 키우는 사이 이렇게 어느새 늙어버렸네요. 가끔 서글퍼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생각하며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줍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실 물질적인 부분에 기준을 둔다면 많이 부족합니다. 한 번도 여유롭거나 넉넉했던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네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일을 쭉 도우며 지내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신혼 초에 부모님 집 근처에 살며 함께 농사를 짓고 지내다가 우리 애들이 태어난 뒤 이사를 갔습니다. 농사일을 했던 경험이 귀중한 자산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간 모아두었던 돈, 은행 대출을 받아 비닐하우스 농가를 지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에 우리 네 식구 살 집도 마련했고요. 조용하니 살기가 좋은 동네였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라 당시 어린애들을 키우는 우리 부부가 젊은 편, 아니 나이가 어린 편에 속했거든요. 남편이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마을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곤 했어요. 그러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근처에 젊은 부부가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은 동네라 사람 드나드는 것은 물론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였거든요. 우리 부부와 비슷한 나이 이웃이 생기니 무척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죠? 정리하느라 바쁘실 텐데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네요. 아야, 안녕하세요. 정리되고 나면 인사드리러 가야지 했는데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나, 이 토마토 참 색깔이 곱고 싱싱해 보이네요. 참외까지. 안 그래도 너무 더워서 좀 쉬어야지 했던 참인데 잘 먹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엇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 뒤로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큰애가 딸, 둘째가 아들인데 이사 온 그 집은 큰애가 아들, 둘째가 딸이더라고요. 아이들의 청량하고 맑은 웃음소리는 언제나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얘들아, 안녕?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걸 환영해.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이고 얘는 제 동생 김민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민석이는 몇 살이야? 9살이요. 아줌마 딸은 7살인데. 민이는 6살인데. 민이야, 너보다 1살 많은 언니 있대. 정말요? 언니 어디 있어요? 유치원에를 갔는데. 민이도 같은 유치원 다닐 거야. 지금은 엄마 짐 정리하느라 바쁘시니까 이따가 저녁에 우리 딸이랑 아들 데리고 올게. 아줌마, 아들도 있어요?
걔는 몇 살이에요? 5살이야. 저녁에 인사할게요. 참 구김없이 밝은 아이들이더라고요. 9살이라는 남자아이가 동생이랑 잘 놀아주고 우리 애들이랑도 잘 어울리면 좋겠다 했죠. 유치원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가깝게 사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좋네요. 저희 부부 여기로 이사 오면서 우리 애들 또래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안 그래도 이장님께서 젊은 부부가 가까이 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게요. 내 정신 좀 봐. 정리하느라 바쁜데 시간을 너무 빼앗았네요. 혹시 뭐 도울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큰 짐은 다 정리했고 자잘한 것들인데 사부작 하면 금방 되어요. 민석이가 우리 애들하고 인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면 나중에 애들 데리고 들를게요. 그럼요. 감사해요. 토마토랑 참외도 잘 먹겠습니다. 흐뭇하게 그 집을 나와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온 거라 서둘러 일을 해야 했죠. 남편한테 이사 온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온 거면 어르신들 시키는 일 나눠 할 수 있겠다고요. 마을 대표 일꾼인 남편한테도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와서 간식 챙겨주고 하다 보니 금방 저녁이 되었죠. 그때 오전에 인사를 했던 이사 온 집의 여자가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계세요? 네. 정리는 다 하셨어요? 네, 대충이요. 그냥 시간 두고 천천히 하려고요. 그건 그렇고 혹시 저녁 식사 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준비를 하려던 참인데. 잘 됐네요. 괜찮으시다면 아이들 데리고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하는 거 어떠세요? 오늘요? 이사하느라 피곤할 텐데 이렇게 갑자기 가도 되는지. 종일 힘을 썼으니 밥은 든든하게 먹어야죠. 남편이 읍내서 고기 좀 사왔는데 넉넉히 샀거든요. 같이 식사하세요. 요즘 세상에야 이웃에 누가 사는지 또 이사 왔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들리거나 그런 일도 드물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요. 우리 하우스에서 키운 채소랑 과일을 챙겨 아이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사를 온 처음 날 두 집이 모여 밥을 먹게 된 거였죠. 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아이들 먼저 먹였는데 녀석들이 놀고 싶은 마음에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밥을 먹은 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뒷마당으로 냉큼 달려가 저희들끼리 흙장난이며 얼음땡이며 마치 원래부터 알았던 애들처럼 곧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동안 남편들끼리 술잔도 기울이고 또 아내들은 설거지 정리하고 안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집이 이사 온 첫날 바로 느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웃으로 잘 지낼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좋은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지은이 엄마, 반찬한 것 좀 가져왔어요. 어머나, 웬 나물 이렇게 여러 개 묻혔대요? 봄나물 향기 참 좋다. 내가 원래 손이 커서 뭘 한 번 하면 많이씩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뭘 줘야 하나? 됐어요. 평소에 지은 엄마가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또 손이 가는 일이잖아요. 하는 김에 넉넉히 해서 나눠 먹는 거지 뭐. 민석이 엄마는 어쩜 이렇게 손맛이 좋아? 친정엄마 솜씨가 좋으신가 보다. 에이, 웬걸요? 요리하게 된 건 다 우리 민석 아빠 때문이지. 어찌나 입맛이 까탈스러운지 조금만 달라져도 오늘은 국이 짜네 싱겁네. 밍숭맹숭하네. 완전 미식가라니까. 어머, 민석 아빠 안 그래 보이는데?
국 한 번 끓여도 딱 하루야. 다음날 똑같은 국 안 먹는다니까. 누가 보면 아주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줄 알겠어. 근데 어째요? 굶길 수도 없고. 매일 다른 국 끓이고 반찬하다 보니 내 솜씨만 늘었지. 아니죠. 그럼 이런 걸 해볼 생각은 없고? 이건 진짜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해도 먹을 건데. 지은 엄마.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냥 우리 식구들 맛있게 먹을 정도인 거지. 뭐 내답할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그냥 내 손맛에 맞춰진 거지. 부지런히 해라. 아니, 저 읍내에 태권도 도장 생겼다고 하던데. 우리 애들 보내는 거 어때요? 남자애들뿐만이 아니고 여자애들도 다닌다네? 태권도? 그거 좋죠. 모띠 같은 거 딴다고 승급시험 보고 그러나? 검은 띠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건강하게 운동 삼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야 학교 끝나고서 맨 저들끼리 뛰어노는 것뿐인데 뭐라도 배우면 좋겠네요. 같이 애들 데리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시골이라 그러지 서울이나 수도권 사는 애들은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하대. 그렇죠. 아무래도 사는 곳 환경에 따라서. 근데 난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그런 게 어디 있었어? 그냥 산과 들이 놀이터였지. 그래도 애들이 자연에서 자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 여기 온 것도 있고요. 아직 어리니까. 크게 생각은 안 하는데 자랄수록 교육비 생각은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민석 엄마와 저는 거의 매일 얼굴을 보며 시시콜콜한 것까지 떠들었고 남편들끼리는 일 마치고 술잔 기울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태권도 학원 같이 다니고 한 집에 모여 숙제도 같이 했고요. 이웃과 잘 지내는 게 이렇게 의지가 되고 든든할 줄은 몰랐네요. 연세 많으신 분들과도 잘 지냈지만 아무래도 편한 건 비슷한 또래였으니까요. 어느 여름에는 장맛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기상예보 귀 기울이면서 비닐하우스 농작물 피해 안 가게 하려고 갖은 대비를 했는데도 엄청난 양의 비가 왔거든요. 하우스도 피해를 피할 수 없었고 집 부엌에까지 물이 차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비가 그친 뒤 온갖 흙투성이가 된 집을 보니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집과 민석이네는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남자들은 농기구들과 담장을 재정비했고 저와 민석 엄마는 세간살이를 깨끗하게 씻고 정리하면서요. 우리 일을 마무리 못했지만 일손을 필요로 하는 마을 어른들 복구도 함께 돕고요. 어찌나 지독하게 비가 쏟아졌는지 하늘에 구멍이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씻어내고 닦아내고 꼬박 2주가 넘어서야 복구가 끝났습니다. 아주 우리 젊은 사람들 없었으면 어떻게 복구를 했을지 깜깜하며 아주 그냥 응?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응? 장정들 2사람만 있어도 힘쓰는 것이 다르잖여. 응 그려. 애들 웃음소리만 들어도 그냥 뭐 동네가 밝아진다니까. 이장님 젊은 사람들 많이 오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없나? 아이고 그거야 우리 생각이고 솔직히 말해서는 젊다는 거 하나로 마을 일꾼 삼은 건데 우리야 고맙고 좋지만 저 젊은 사람들 생각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요? 맨날 버려먹기만 하는데 무엇이 좋겠냐고. 그러니까 말로만 고맙다 하지 말고 좀 잘해주라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너는 노인네들 수발 못 들겠다 하고 말 뜨기 전에 떠난 버스는 못 쏜단 말 몰라? 평소에도 좀 잘해 이 사람들아. 이장님 말씀에 틀린 것 하나 없었지만 갈등이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기운 넘치고 힘센 젊은 사람들이 한 발이라도 먼저 움직여야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유유서가 자리 잡힌 마을이었죠. 그래도 막 부려먹기만은 하지 않고 어르신들도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서로 간에 정이 넘치는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쭉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하는 비닐하우스 농가 일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은행 대출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우리 부부가 새벽같이 일어나 땀 흘리며 일을 했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고 언젠가부터는 정말 사는 게 빠듯하다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고민하던 남편이 결단을 내렸죠. 애들도 이제 많이 컸고 교육 생각하고 생활을 하면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철거를 하고 땅도 팔고 간신히 본전을 건질 수 있었어요. 또 우리 남편은 한번 결정한 것에는 후회를 하지 말자, 미련을 두지 말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큰 손해를 안 보고 정리한 것은 다행스러웠지만 애들 어렸을 때부터 지낸 정든 마을을 떠나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특히나 이웃사촌, 아니 가족처럼 지내던 민석이네와 헤어지는 게 아쉬움을 넘어 상심이 될 정도였어요. 정말 몇 년간 우리 잘 지냈는데 간다고 하니 아쉬워서 어째?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리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어찌나 민석이네 생각이 나는지. 정말 어디 가도 이런 이웃을 만날 수 있을까? 부책이야. 눈물이 다 나네. 지은이 엄마야. 사람이 둥글둥글하고 또 지은 아빠도 서글서글하니 어디 가서나 잘 지낼 거야. 걱정 말어. 그런 거 나는 한 개도 걱정 안 하는데 그저 허전해서 그러지. 지은 엄마 없으면 이제 누구한테 내 마음 털어놓냐.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나. 그 생각하니 아주 나도 눈물이 나네.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 헤어짐이 있는 법인데 머리로는 그걸 알면서도 막상 그때가 되면 참 힘들어. 정이 무서운 거야. 지은 엄마, 우리 이사 온 날부터 따뜻하게 맞아주고 챙겨줘서 우리가 여기에 마음 붙이고 살 수 있었어요. 다 지은이네 덕분이야. 그래도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자주 연락은 하고 지내자고. 그럴게요. 민석이 민희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우리 애들이랑 붙어 지낸 세월이 얼마야? 꼭 같이 키운 것 같지 뭐야? 나한테 지은이도 마찬가지지. 우리같이 사남매 키운 거잖아. 사실 그 무렵 큰애들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라 사춘기가 온 건지 서먹서먹해졌지만 둘째들은 같이 놀며 지냈거든요. 애들도 애들이지만 마음 터놓고 지내던 친구가 된 거라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민석이네와 눈물의 이별을 하고 우리 부부는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남편 친척 어른이 물류창고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저도 집에서 놀 수는 없었기에 동네 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자란 아이들이 갑자기 도시로 오게 되어 적응하는 것도 걱정이었어요. 둘째인 아들이야 워낙 깨발랄하고 개구쟁이라서 곧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잘 지냈거든요. 하지만 사춘기가 제대로 온 딸은 이사 오고 나서 무척 힘들어하더라고요. 엄마,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학교를 왜 안 가? 아, 몰라. 나 아파. 아프긴 어디가 아파. 멀쩡하구만. 엄마, 진짜 나 배 아프다니까. 나 하루만 쉬게 해줘. 어? 너 그렇게 꾀병 부리면 못 써? 초등학교 때는 너 개근상도 탔잖아. 중학교 개근상도 타야지. 개근상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냥 학교만 안 빠지고 가면 다 주는 상. 예. 그 개근상 말고는 네가 받은 상이 한 개도 없잖아. 네 말대로 꼬박꼬박 나가기만 하면 주는 상인데 그거라도 타야지. 아, 진짜. 상장 그거 기껏해야 그냥 종이장인데 받아서 어디다 쓴다고. 세상에 개근상장을 액자에 넣어두는 건 엄마밖에 없을 거야. 엄마라고 개근상 걸어두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이제 도시로 왔는데 너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생 되면 너 공부 더 어렵다. 지금부터야 따라잡는 거야. 진짜. 이사는 왜 와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니.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지. 다 너랑 지훈이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벌어서 너희들 대학도 보내고. 몰라. 엄마랑 이야기하기 싫어. 진짜 말 안 통해. 우리한테 이사 가고 싶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다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해놓고선 우리한테 잘하래. 딸은 부쩍 자기 주장이 강해졌어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예민하기 일쑤라.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사춘기니 전화할 때 저러려니 언제 지나가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내심 딸이 하는 말에 마음이 찔리기도 했네요. 비닐하우스 일이 어려웠고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만 나고 그럼 먹고 사는 게 문제라 가족을 생각해서 최선의 결정을 한 건데 딸은 자기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사를 했다며 존중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사하고 나서 또 몇 년간은 시골에 지내던 민석이네와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냥 사는 이야기하고 또 마을에 새로운 일은 없는지 물어보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더 많이 흐르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더군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꼭 남녀 사이뿐 아니라 그냥 사람 사이가 그런 거더라고요. 좋았던 그 시간이 다 시절 인연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라고 낯선 도시 생활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젊으니 한창 일할 때였고 다달이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니 생활을 하기에는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아끼며 살았고 빠듯했지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몇 년이 지나 딸이 고3이 되었는데 글쎄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엄마 아빠. 전문대 2년밖에 안 하잖아. 2년 바짝 배우고 그냥 빨리 취직하고 싶어. 그래도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지 않아? 엄마, 1년이나 남은 게 아니라 1년밖에 안 남은 거지. 고3 1학년 때 성적이 오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 그냥 유지만 하면 다행이라니까.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어. 애들이 선행학습인지 뭔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공부를 하고 왔다는데 그런 애들 따라잡기가 힘들더라고.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도 안 해봤지만. 그래, 지은이가 하겠다는 거 해줘. 당신도 너무 욕심이야. 대학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무슨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들을 그렇게 보냈는지. 시골에서 맨날 뛰어댕기며 놀던 애들 갑자기 데려와서는 그 애들이랑 똑같은 속도로 달리기 바라는 게 이치에 맞는 거야? 다 부모 욕심이야. 나야 우리 애들 바라는 거 한 개도 없어. 그저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기만을 바랐는데 그렇게 됐잖아. 아휴, 왜 그렇겠어요. 내 욕심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처럼 힘든 일 안 하고 편히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거지. 그게 욕심이래도. 지은이 이제 다 컸어. 지가 갈 길 가겠다는데 당신이 뭐 시험을 대신 치는 것도 아니잖아. 억지로 그렇게 등 떠밀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일찍이 4년제 대학 진학에 마음을 접은 딸은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2년을 다닌 뒤에 중소기업에 곧장 경리로 취업을 했죠.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 아들도 성인이 되었는데 아들은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고 늘 벼락치기만 했었는데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자식들 모두가 성인이 되고 나니 정말 그때야 애들을 다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취업을 일찍 해서 돈을 벌어서 쓰니 생활에도 조금 여유가 생겨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교를 1년 다니고 휴학을 한 뒤 군대에 갔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는 것이 군대이지만 막상 내 자식이 간다고 하니 그렇게 마음이 쓰일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군대 다녀왔을 때에 비해 복무기간도 짧아졌다며 군생활 잘하고 하라 호탕하게 말을 했지만 저는 소집 통지서가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훈련소 입소할 때는 온 가족이 따라갔는데 워낙 해맑은 성격인 우리 아들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요. 남들 다 가는 군대인데 뭘. 군대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가 되는 거지. 고생해라. 선임들 말 잘 듣고 거기서 까불까불하지 마라. 누나야말로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잘 지내. 내가 무슨 속을 썩인다고. 웃긴다. 지은아, 동생 이제 들어가는데 아주 직전까지 아웅다웅 해야겠어? 농담이고. 지은아, 잘 다녀와. 들어간다. 갈게 엄마. 아들 훈련소 들어간 다음부터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있나,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표현을 안 하는 성격이라 티는 안 냈지만 그래도 아들 방에 가서 앉아있다 오고 그러는 걸 보면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았어요. 훈련소를 무사히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전화도 주기적으로 오고 또 가족이 다 같이 편지도 쓰고 그냥 어찌되어도 시간은 간다 생각하니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첫 휴가 나왔을 때 고기를 사주며 군생활 이야기 들어보니 역시나 거기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쾌활하고 빠릿빠릿하게 하니 선임들한테도 예쁨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오히려 군대 안에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전역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도 하고 참 정말 철이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고 남들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그리 잘 살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것을 바란 게 아닌데 그 평범하고 작은 소망조차 저희 가족에게는 허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상병 진급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들이 훈련 중에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는 거였죠. 국군 수도병원에 있다는 소식에 거의 정신이 나갈 뻔했는데 남편과 딸이 저를 일으켜 간신히 아들을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듣기로는 그저 산 것이 기적일 정도였다고요. 그 사고로 아들은 조기 전역을 했지만 장기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합병증이 생겼거든요. 정말 군대에서 일어난 일에 여러 가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경우는 훈련 중 생긴 사고였고 목격한 사람도 여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내가 계속 조마조마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야 했나. 애가 군 생활에 적응을 잘해서 마음을 놓았던 게 잘못이었다부터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절망스러운 것은 치료 후에도 영구장애를 입은 채 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일반 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인제 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았지만 그 당시 보상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치료비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나라 지키라고 귀한 아들 보냈는데 일이 되고 나니 책임이 미흡하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아들을 생각하니 그저 마음이 곪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치료가 중요했기에 당장 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들을 입원시킨 후 우리 세 가족 한마음 열심히 일하며 아들 병원비를 보태고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실을 지키고 또 어떤 날은 다 같이 병실에 모이기도 했고요. 어느 날 혼자서 아들 병실을 지키는데 침대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아들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다 키워놨다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어른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엄마 손길,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됐네요.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말어. 부모한테 자식은 항상 애기라는 말,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았는데 진짜 애기가 된 것 같잖아. 짐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도 누나도 병원비 때문에 고생이 많죠? 지훈아, 네 잘못 아니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살면서 누굴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엄마,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네요. 나 정말 군대 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왜 하필 나였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밑으로 있는 후임 녀석들. 그 녀석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나보다 더 어린 애들. 이제 막 시작한 애들이 아니라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가 미안해, 지훈아.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마음 놓고 있어서 꼭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아. 그럴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왜 미안해요? 미안한 건 나지. 다 커서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하는데. 나 진짜 전역하면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큰 바람이었나 봐요. 자조적으로 쓸쓸히 말을 하는 아들 앞에서 차마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속으로 울며 눈물 삼킨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천성이 긍정적이고 밝은 아들이었는데 그런 큰 사고 이후에는 성격도 변한 것 같았어요. 몸을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니 그저 무기력해지고 말도 없어지고. 그 달라진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적응이 되질 않았어요. 철없던 것 같은 딸도 그때 이후 많이 달라졌죠. 묵묵히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을 동생 병원비에 보태고 생활을 보탰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간 고생을 하면 나중에 좋아진다 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장의 판정을 받고 나니 그 남은 모든 나날들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쩌겠나요. 내 자식이고 우리 가족인데. 그저 버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주말에 다녀올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예전에 우리 살던 곳 기억나? 비닐하우스 했었잖아. 그럼 기억나지. 참 오래됐다. 민석이네 생각 종종 했는데 연락을 통 못했어. 지훈이 절이 되고 나서는 더 소식 전하기가 못하네. 근데 거기는 왜?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시댁 근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야. 그런데 지역을 듣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살던 곳이랑 멀지 않아서. 어떤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 친한 친구라 안 갈 수가 없는 결혼식이네.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거기도 많이 달라졌겠다. 잘 다녀와라. 일하느라 바빠서 거의 회사 집만을 오가던 딸이 오랜만에 결혼식에 간다기에 그래, 바람도 쐴 겸 다녀오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주말 하루 딸이 지방일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딸이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결혼식에서 누구 만났는지 알아? 누구를 만났는데? 민석이 오빠. 뭐? 민석이를 봤다고? 진짜 놀랍지? 아니, 신랑 측 친구로 결혼식에 왔더라고. 나는 신부 측 하객이었고. 민석 오빠네. 아직도 그 근처에 산대. 아유, 그렇구나. 민석이 엄마랑 아빠는 잘 지내시고? 엄마, 민석이 오빠 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 뭐?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일이. 통 연락을 않고 지냈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했는데. 그래서 그날 결혼식 끝나고 민석이 오빠랑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많이 했어. 사실 중학교 때 이사 왔잖아. 어릴 때는 정말 잘 어울려 놀았는데,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나는 못 알아보겠더라니까. 민석이 오빠가 날 알아봤지. 어릴 때 추억 이야기도 하다 보니 시간도 금방 가고. 우리 소식도 전했어? 그냥 다 잘 지내신다고 했어. 지훈이 이야기는 따로 안 했고. 마음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나. 민석이 엄마랑 통화 한 번 하면 좋으련만. 민석이 오빠 연락처 받았는데 내가 물어봐 줄게. 딸이 연락처를 알아봐줘서 정말 오랜만에 민석 엄마랑 통화를 했죠. 우리가 이사 간 뒤에도 쭉 거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일로 자리 잡았지. 축산업 하고 있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냥 처음에 작게 했는데 이젠 소가 한 100마리 돼. 나랑 민석이 민이가 같이 하고 있어. 어머나, 그랬구나. 너무 잘 됐다. 가족 다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물론 축사 지을 때랑 시설 때문에 빚어더 시작한 건데 계속하면서 차차 갚아가야지. 이거 말고는 달리 할 일도 없고. 우리 딸이 결혼식에서 민석이와 오랜만에 재회를 한 것을 계기로 다시 민석 엄마랑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옛날 생각도 참 많이 나고 그저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연은 그저 이웃사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다 큰 어른이 되어 만난 민석이와 우리 딸 지은이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지훈이 돌보느라 딸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민석이가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결혼 자체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듣자마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보태주고 해서 보내야 하는데 정말 그때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어찌 알았는지 민석이 엄마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하더라고요. 지훈이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사는데 어렵다 정도만 알고 있었을 텐데. 우리 딸만 괜찮다고 하면 같이 지내도 된다. 집이 넓다고요. 몇 년 지내다 애들이 분가하고 싶다고 하면 마련해서 내보내서 살게 해도 된다고요. 아주 예전에야 합가하는 게 흔했다지만 또 요즘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집었는데 보태줄 돈이 없어 달리 방법도 없었지만 합가해서 산다고 하니 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딸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민석이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사실 중학교 때 도시로 오고 나서 쭉 힘들었어.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냥 이방인처럼만 느껴지고. 민석 오빠 만나기 전에도 결혼식 때문에 거기 내려갔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공기부터 다르고. 맞아. 원래 이런 곳에 살았었지 하면서. 민석 오빠가 결혼 이야기했을 때 이미 알았어. 오빠네 집이 다 소돌보는 일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아버님도 안 계신 마당에 민석 오빠가 거의 책임을 지고 있잖아. 결혼해서 오빠가 어디 옮길 수가 없다는 거. 근데 나는 정말 괜찮거든. 솔직히 모아둔 돈도 없고 결혼한다고 하면 다 돈인데 나는 시댁에서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다른 분들도 아니고 우리 어릴 때 정말 가족처럼 지내던 민석 오빠네인 거잖아.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숫자 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도 있었고.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내가 그렇게 내려가고 나면
엄마 아빠가 지훈이 돌봐야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니야, 지은아. 그것 때문에 너한테 결혼을 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네가 시댁에서 지내는 게 괜찮고 네가 여기서 사는 게 힘들면 그렇게 해. 그걸 막을 권리도 이유도 없다. 네가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사실 그 당시 아들의 상태가 안 좋았어요.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였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집안과 집안의 연을 맺는 건데 이걸 말하는 게 맞다 생각했지만 우리 아들이 자기 그런 상황인 거, 그런 모습인 거 아는 게 싫다고 하더군요. 그냥 해외로 멀리 일하러 갔다고 말하라고요. 부담 주기도 싫다고요.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그 시골에 가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딸은 드레스며 그런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 부부랑 딸만 거기 내려가 한정식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식을 대체했고 딸은 시댁에 내려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비닐하우스 농사일 돕는 것을 놀이처럼 생각하며 좋아하던 애였는데 고향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게 아주 좋았나 봐요. 소들 돌보는 일이 책상 앞에서 숫자 보는 일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저 딸이 그렇게 잘 살면 됐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딸과 종종 통화를 하면 잘 지내고 있다, 별일 없냐 정도의 안부를 물었고 워낙 어릴 때 알던 집이고 이제 사부인이 된 민석 엄마 성품이야 잘 아니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아껴주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일하며 우리 아들 돌아가며 돌보느라 사실 너무 바빴어요. 몸이 아픈 것도 속이 상하지만 마음이 아픈 걸 돌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혹여나 나쁜 생각을 할까봐 조마조마하며 아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과 합가해서 사는 딸이 아무런 말 없이 우리 집에 왔는데 딸 낯빛이 어둡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딸이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엄마, 시무랑 신우이가 너무 이상해서 나 이혼해야 할까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석은, 아니, 사부인, 너희 시어머니 신우이가 왜? 너 합가에서 사는 거 네가 좋다고 했잖아. 다른 집도 아니고 민석이네라서 다 괜찮고 잘 지낸다고 했잖아. 종종 안부 물을 때도 아무 말이 없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이렇게 온 거 민석이는 알아? 시댁에서는 아냐고. 여기 급한 볼일 있다고 다녀온다고 한 거야. 근데 오는 내내 생각했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뭐가? 딸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분명 어릴 때 이웃이었던 시댁은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인심도 넉넉하고 나누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합가를 해서 사는데 아주 유난스럽다는 거예요. 절약을 강조하면서 엄청 검소하게 생활을 한다고요. 사소한 것도 아끼고 딸 눈에는 필요도 없어 보이는 걸 주워올 때가 있고 아무리 속 키우면 산다고 해도 너무너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게 산다고요. 그리고 미니, 그러니까 신우이랑 시어머니 둘이서 뭔가 있는 것 같아. 비밀스러워. 어디랑 전화 통화하는데 늘 나는 못 듣게 속삭이면서 말하고 가끔은 둘이 번갈아서 다녀오고 무슨 일로 다녀왔다 말도 안 해주고. 엄마, 그래도 축사에 소가 100마리나 있잖아. 축산업 시작할 때 대출 받았다는 거 나도 아는데 그 정도로 아끼고 막 강박적으로 절약절약 입에 달고 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손해만 나는 것도 아닌데 맨날 아껴야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둘이 어디 이상한 거에 빠진 거 아닐까? 그런 거면 어떡해? 한 달에 한 번씩 둘이 은행 갔다가 멀리 다녀오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고. 네 남편한테는 물어봤어?
물어봤지. 이상하지 않냐고. 원래 저렇게 근검절약 하셨냐. 아니, 엄마도 알지만 내가 무슨 씀씀이가 해픈 것도 아니잖아. 내 딴에는 아끼며 살고 있는데 너무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는 꿈에서도 나올 것 같고 막 귓가에 소리가 울리는 것만 같아. 남편도 모른대.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봐야 하지 않냐. 신우이랑 어머님 둘 다 이상한 거에 빠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 너한테 다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 우리도 거기를 왜 떠났는데. 비닐하우스 지을 때랑 은행 대출 많아서 언젠가부터는 이자만 간신히 갚았지. 원금 갚는 건 엄두가 안 났다니까. 그만 접어야겠다 생각한 게 그때였는데. 축사 너 그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끼라고 하겠지. 그리고 그게 뭐 나쁜 말이라고. 의뢰 어른들이면 할 수 있는 말인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답답해. 진짜 엄마가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잖아. 진짜 문제는 뭔가 비밀스러운 어머님이랑 신우이라니까? 어디 뭐 투자를 잘못했나? 나쁜 사람한테 뭘 뜯기고 있나? 어디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나? 나 진짜 모르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생활을 털어놓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거나 안 좋은 거에 얽혀있으면 어쩌나 걱정되고 물어봐도 도무지 말을 안 해준다고 하니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별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서 그냥 조용히 사람을 써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몰래 나가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에 연루가 된 건지 그것만 알아봐 달라고요. 우선은 딸을 달래서 보냈습니다. 알아보고 있으니 그냥 확실하게 알 때까지 지내보라고요. 그리고 몇 주 뒤 사돈댁 뒷조사를 한 결과 믿지 못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바로 표를 끊어 남편과 함께 딸의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지은 엄마, 아니 사부인, 사돈어른까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인석 엄마, 아니 사부인,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부담 줄까봐. 아니 그것보다 우리 아들이 지훈이가 누나 앞길 막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결국 이게 속이게 되는 거라 내내 마음이 불편했고 내가 그래도 언젠가 말을 해야지. 우리 아들 마음 조금 괜찮아지면 사실은 우리 이렇게 산단 말을 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알고 오셨군요. 아휴,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되면 사돈이 이럴까봐 그냥 조용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자 했는데 일이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지은이 생각하면 아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 또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돈댁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제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란 사돈댁에서 몰래 우리 아들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돈댁과 사돈처녀가 그걸 어찌 알게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먼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불쑥 도울 방법이 없냐 묻는 것도 좀 그렇고 알아보니 단체를 통해 군대에서 부상당해 장애를 입은 군인들 도울 수 있는 곳이 있다요. 그렇게 그곳을 통해 우리 아들 병원비를 매달 후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딸 결혼하고 몇 달 지나 단체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며 지훈이 병원비를 보태겠다고 단체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개인 후원이라는 이야기는 단체에서도 안 해줬어요. 그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라가 대신 안 하는 걸 뜻있는 단체에서 돕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돈댁에서 몰래한 후원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한 마음이었는데 어쨌거나 말을 하지 않고 속였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돕겠다 하면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것까지 헤아려서 사력 있게 행동한 거에 그저 감사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었네요. 딸도 그걸 알고 엎드려 울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오해를 했다고요. 사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시작한 거라 다른 거에서 많이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껴라 절약해라 내가 잔소리가 늘었네요. 지은이가 우리 며느리가 그리 힘들어하는지 몰랐네. 우리 잘못입니다. 아무리 지은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도 짐이 되기 싫다고, 비참해지기 싫다고, 누나 앞길 막으면 어쩌냐며 한사코 말렸지만 그게 그릇된 판단이었어요. 다른 집이면 사기 결혼 당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평생 지훈이 돌봐야 하는 걸 말 안 했잖아요. 내가 우리 지훈이 상태만 좀 나아지면 사돈댁에 이제 말을 해야지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걸 사돈댁에서 알았다니 너무 미안한 마음이에요. 또 사돈댁에서 알게 되면 좋겠다 해서 부담받을까봐. 아휴, 사기 결혼이라니요. 지은 엄마, 우리가 어떤 사이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어떻게 지냈어? 그걸 결혼 전에 말했던들 우리가 그런 이유로 애들 결혼을 막았겠냐고. 막내 아들처럼 생각했던 지은이가 그런 사고가 난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데 그걸 감당하고 견디며 사는 걸 알게 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민석이한테 말을 하면 바로 지은이가 알게 될 것 같고 해서 내가 우리 민희한테만 조용히 이러이러한데 어찌하면 좋겠냐 하니 민희가 생각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닐 거다. 때가 되면 말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말을 한 게 아니니 우리가 대놓고 나서면 사돈댁에서 마음이 어렵지 않겠냐. 알아보니 그런 군인들 후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몰래 개인 후원을 하자고 우리 딸이 생각한 거예요. 그걸로 지훈이 치료에 보탬이 되었다면,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걸로 됐어요. 우리도 여유로운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아껴가며 모으고 모은 거라 얼마 안 되어서요. 온 식구가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혹시 어릴 적 그 민담 아시나요? 의 좋은 형제였나? 하는 이야기요. 한마을에 농사 지으며 사는 형제가 있었는데 추수를 하고 나서 형이 생각하기에 동생은 결혼에 새로 살림을 차렸기에 쌀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동생 벽가리에 쌓아놓았고, 또 동생이 생각하기에 식솔이 많은 형이 쌀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 형의 벽가리에 쌓아놓았다는 이야기요. 서로 모르게 선행을 한 건데 나중에야 이유를 알게 되죠. 우리 사돈이 꼭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집안을 몰래 살펴주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 사부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하더군요. 풍족하지 않은 우리 두 집이지만 마음만은 부자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사촌이었지만 한 가족처럼 지냈던 세월이 있는데 돌아보면 그 젊은 날 서로가 아니었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거잖아요. 민석이랑 지은이가 결혼해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나누며 지내자고. 기쁨도 슬픔도 모두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돈 사이가 또 있을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우리는 사돈댁 도움은 괜찮다.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우리 부부 그래도 둘이 아직 벌고 열심히 살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그저 애들이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나중에 사돈댁과 사돈처녀는 우리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아들 또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그저 울었네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자기를 아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어두움에서 벗어나 천천히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고, 자기 아껴주는 사람들 생각하며 용기를 내며 살아보겠다고요. 모두가 사돈댁 덕분입니다. 우리 부부도 열심히 살며 어떤 일이든 사돈댁과 함께 하겠다 생각을 했죠. 두 집 다 아끼고 성실히 지내고 있습니다. 사부인 말처럼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만은 풍족하네요. 이웃사촌에서 사돈이 되어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두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